무한 상상 직업. 이번 시간은 아름다운 광물의 가치를 더하는 일, 보석 감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생활 속 도구, 자동차 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될까요?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에서 확인해보세요.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전통 문화. 신나는 전통 체험을 통해 한 수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아주 단단하고요. 반짝반짝 영롱한 빛을 냅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여성이라면 이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보석입니다. 무한상상 직업, 오늘은 보석 감정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석과 함께하는 특별한 직업,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어떤 인공적인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자연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빚어낸 산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석의 가치를 더하는 일, 보석 감정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석 감정의 달인들이 있는 곳은 바로 보석 감정원. 감정을 하는 곳인 만큼 반짝이는 보석들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지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감정원에서 처음 만난 보석 감정 전문가는 김영출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의 서재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구비돼 있었는데요. 보석을 감정하는 일은 공학적, 미학적, 상업적 지식이 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원장님, 이 보석 감정사라면 진짜와 가짜를 확인해주는, 구별해주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이제 구분해주는, 구별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 보석의 대표적인 게 누비거든요. 누비 이제 진짜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을 커팅해서 판매되는 것이 천연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천연 누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가짜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되겠죠. 저는 보석 감정원이라고 해서 보석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책밖에 없거든요. 보석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석은 이제 주얼리 샵에 가야 많이 있죠. 저희한테 감정제 의뢰되어 오는 그런 보석만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시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상용으로 보석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굉장히 황홀하게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보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가봐도 될까요? 네, 같이 가시죠. 보석 전시실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비치돼 있었는데요. 초보자도 알기 쉽게 원석과 보석, 그리고 보석의 이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상에는 4,000개 이상의 광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50여 종만이 보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석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보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빛의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100%에 가까운 탄소 결정체로 원석은 마그마가 굳어져 생긴 킴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움 그 자체지만 경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은은한 보랏빛이 아름다운 자수정. 석영에 철과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이런 빛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유색 보석의 대표 주자, 바로 루비와 사파이어죠. 이 둘은 형제 보석인데요. 강옥이라는 같은 광물에 크롬이 포함되면 붉은 빛의 루비가, 철과 티타늄이 포함되면 푸른 빛의 사파이어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에메랄드와 아쿠아마린도 형제 보석인데요. 녹두석에 포함된 물질에 따라 녹색 빛을 띠면 에메랄드,
남청빛을 띠면 아쿠아마린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생성하는 조건이 와, 원장님 이렇게 원석이랑 같이 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터키, 혹시 이게 터키석인가요? 네, 터키석입니다. 잘 맞추시네요. 네. 네. 혹시 그럼 터키석은 정말 터키에서 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인도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란에서 채광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럽 분들은 터키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터키석이라는 명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터키에서는 그 터키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보석들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거친 광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보석의 진짜 가치를 합성 제품으로 대체해 일반인들에게 눈속임하려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석 합성 기술이 전문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보석 감정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곳이 바로 감정실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보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내는 감정원의 핵심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보석이란 과학적인 지식 없이는 결코 그 속을 알 수 없는 소재입니다. 그만큼 반짝이는 광물들을 감정하기 위해선 여느 연구실보다 다양한 첨단 분석 장비들이 필요하며 또 기기들을 자유롭게 다루고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요구되는데요. 작은 스톤들을 관찰하는 전문가의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집중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떤 보석을 감정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자수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책상에 굉장히 장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사용하는 장비들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이제 보석을 감별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것은 굴절계라는 장비고요. 굴절계. 네네. 이것은 편광기라는 장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석용 현미경으로서 확대해서 관찰하는 그런 관찰 기구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보석엔 고유의 굴절률이 존재하는데요. 마치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보석의 굴절률은 이 굴절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굴절계는 보석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편광기는 보석의 광학적 성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인데요. 편광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빛이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며 진행하는 것을 편광이라고 하는데요. 관찰하고자 하는 보석을 수직 방향으로 교차된 두 개의 편광 렌즈 사이에 두고 회전시킵니다. 한 번 회전하는 동안 보석이 어둡게 보이면 다이아몬드나 스피넬 같은 단굴절 보석이라는 의미고요. 한 번 회전하는 동안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면 복굴절 보석이라는 것인데요.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등이 복굴절 보석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분자 고유마다 가지고 있는 광흡수량을 분석해 보석의 구성 원자와 구조를 알아내는 기기, 보석의 적외선을 조여 분자 고유의 진동수를 분석하고 광물의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적외선 분광기, 그리고 형광 X선을 이용해 보석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석하는 특수 장비도 보석 감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석 감정에는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석 감정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보석 감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앞에 휘황찬란한 것들이 놓여 있는데요. 네.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수정은 그 결정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졌을 때 이게 차가운 감촉을 느끼게 됩니다. 차가운 감촉이요? 네.
근데 이제 모조였을 경우에는 이게 따뜻한 감촉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쥐어본다든지 피부에 있어 예민한 피부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정도를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이쪽이 차가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천연 백수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눈으로 둘 다 진짜 같이 보이는 백수정. 그런데 만졌을 때 느껴지는 온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천연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그 가짜 합성 다이아몬드하고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짜 합성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가 내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자성을 띱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석을 들이대면은 붙게 되는 거죠.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구별법. 자석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이아몬드가 자석에 붙을까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것은 붙지 않았으니 천연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자석에 딱 붙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이 커팅이 잘 돼 있으면은 이 빛이 새지를 않습니다. 즉 누각 현상이 생기지를 않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유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각 현상으로 인해서 투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투시 효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는 백지에다가 이 빨간 선을 그려놓고 다이아몬드를 뒤집어 놓으면은 뒤쪽에 있는 것이 빨간 선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쉽게 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것도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합성 다이아몬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톤을 통과해 드러나는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천연 다이아몬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좀 전과는 달리 아무리 살펴봐도 천연 다이아몬드 아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빨간 선이 보이질 않죠. 네. 자석과 종이 그리고 펜만 있으면 되는 다이아몬드 구별법. 정말 쉽죠? 천연 다이아몬드가 자아내는 눈부신 아름다움 속에는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핵심은 커팅 기술과 전반사의 원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브릴리언트 컷이라는 방법으로 커팅되는데요. 스톤의 반짝거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기술로 58면체의 다각으로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커팅된 다이아몬드에 빛이 들어가면 전반사가 일어나는데요. 전반사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들어갈 때 굴절 각도가 90도 이상 되었을 경우 빛이 100% 반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커팅 기술에 의해 보석의 윗부분에 입사된 빛은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전반사를 일으키는데요. 이때 우리 눈으로 많은 빛이 들어와 다이아몬드 특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다이아몬드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보석을 여러 분야로 나눠 감정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나눕니다. 다이아몬드의 등급은 4C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다른 유색 보석과 달리 빛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색이 없을수록 또 투명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마가 잘 돼서 커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다웠고 최고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오랜 경험으로 쌓은 그들만의 경험으로 보석을 감정하는 전문가. 보석 감정사라는 직업은 여러 분야의 융합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합성법이 생성이 돼서 새로운 합성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톤들은 어떤 정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때도 있고요. 따라서 저희 감정사들은 이러한 정보들이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이제
일반 시장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들을 믿게끔 신뢰를 주는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석 감정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석 감정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성향이 필요하며 또 어떤 지식을 배워야 할지 궁금한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되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과, 문과가 나눠지는데 보석이라고 한 자체가 어떤 공학적인 측면도 있고 미학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대학 갔을 때 어떤 소재,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석공학이라든지 기금속, 보석,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주얼리 디자인과 그 다음에 어떤 원천적인 쪽에서 봤을 때는 광물학이라든지 지질학 전공한 쪽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석적인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소재 공학과 출신들도 보석감정원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대학교를 이제 미술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귀금속 세공 전공과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귀금속 세공 전공과를 다니다 보니까 세공 입안에 보석학 수업을 받게 되고요. 이제 보석학 수업을 받으면서 보석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예. 보석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섬세하고 꼼꼼한 어떤 성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석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검사를 할 때나 감별을 할 때 꼼꼼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관찰을 해야만 정확한 보석임을 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보석 감정의 세계를 살짝 엿보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보석이란 단순히 장신구의 용도가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광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석 감정사라고 합니다. 보석 감정사의 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화려한 보석과 함께하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첨단 장비를 다루는 공학적 능력과 지질학, 광물학 등의 지식이 필요한 매우 과학적인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석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일,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특별한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부드럽고 잘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알루미늄. 열 전도성이 높고 산소와의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 범위도 넓은데요. 알루미늄 사용량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이동수단에 사용되는 자동차 휠이라고 합니다. 차량의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도구. 알루미늄 휠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휠 제조 공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화성의 한 공장. 알루미늄 휠의 원료로는 합금된 그 형태의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유연한 성질의 금속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합금하는데요. 알루미늄 휠은 실리콘과 마그네슘 성분이 일정한 비율로 합금됩니다. 알루미늄 휠의 첫 번째 공정은 용해입니다. 원료인 합금 알루미늄을 액체 상태로 녹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약 섭씨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알루미늄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연속으로 가열합니다. 이것을 용탕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고체의 알루미늄을 말랑해질 때까지 가열하고 다시 묽은 액체 상태로 녹이는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 완전히 녹이게 되는 것이죠. 알루미늄은 용해로에서 녹는 동안 불순물이 생깁니다. 바로 가스인데요. 원료에 섞여 들어오거나 용해되는 동안 발생하는 가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질소를 투입합니다.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품을 만들 때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죠. 다음은 주조 공정. 불순물을 제거한 액체 상태의 알루미늄은 주조 단계를 거치는데요. 알루미늄 휠의 모양을 만드는 1차 성형 단계입니다. 용해된 알루미늄을 주조기계의 홀딩로에 붓고 금형 안에 주입해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저압 주조입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액체 알루미늄에 낮은 압력을 가하면 천천히 관을 통해 금형 안으로 주입되고 금형의 모양대로 휠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압 주조 방식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단계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은 다른 금속보다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공정이 가능한 것이죠. 알루미늄 휠은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연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루미늄은 열존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을 제동할 시에 발생되는 열이 있습니다. 이 열을 쉽게 발산시켜서 제동 효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스틸 휠이 90%가 차지되어 있고 알루미늄 휠을 1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반대가 돼서 스틸 휠은 10%, 알루미늄 휠을 90%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외관과 어떤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경량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휠을 많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주조 공정이 끝나면 가공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휠을 깎고 치수를 맞추는 단계. 주조 공정에서 1차로 형태를 완성했다면 가공 공정은 모양을 정밀하게 다듬는 2차 성형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타이어에 결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완성하는 과정이죠. 먼저 휠의 모양을 인식하고 도면대로 가공합니다. 다시 계측을 통해 치수를 중간 점검하며 단계를 이어가는데요. 알루미늄 휠의 외관을 깎아내고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실질적인 휠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정밀 가공은 디자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정확한 휠의 치수를 맞춰 제품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입니다. 가공 공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밀 측정 단계를 거치는데요. 원의 모양과 디자인에 오차가 없는지 도면과 비교 분석하며 치수를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공 공정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이란 제품의 표면에 도료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해 색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도장 공정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물에 쉽게 훼손될 위험이 높은데요. 때문에 도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하도, 중도, 상도 3단계로 나뉘어 도료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부식과 훼손의 위험을 낮추고 내식성을 강화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알루미늄 휠을 제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제 외관입니다. 외관이라고 하면 표면의 어떤 뭐 이물질이나 기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최근에 고객들의 어떤 수준이 감성 품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철저한 외관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도장의 화려함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관에 대한 품질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의 그 진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알루미늄 휠에서는 최종적으로 런아웃과 밸런싱 검사를 해서 차량의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의 마지막 제조 단계는 검사 공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철저해지는 검사. 알루미늄 휠 외관의 이물질을 검사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흠집이나 변화, 훼손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외관 검사가 진행됩니다. 휠은 무엇보다 원의 모양이나 무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주행과 긴밀하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타이어와의 조립 균형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휠 자체의 중량이 균일한지 검사합니다. 변형량과 질량 검사, 휠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회전을 통한 원심력을 이용해 분포도를 검사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과한 휠이 차량의 진동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휠이 완성됐습니다. 화려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는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휠. 이렇게 수많은 공정과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하나의 알루미늄 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한류 열풍. 이와 함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전통 문화를 오롯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고 남은 집과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그리고 대자연의 흙으로 만들어 조상들의 얼과 혼이 깃든 예술작품들. 지금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너무 흔해서 자칫하면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선조들의 지혜. 오늘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이 자리 잡은 한옥. 어디선가 오래된 나무 냄새와 구수한 지푸라기 향이 날 것만 같은 이곳은 예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지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4천여 점의 생활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에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로 입구부터 북적북적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박물관 이름은요
지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지피랑 풀이랑 이라는 걸 두 개를 합쳐서 지풀이라고 하고요. 워, 보리, 밀 이런 거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부분은 빼고 남은 줄기예요, 줄기. 하찮은 지푸라기로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아이들은 다양하고 신기한 지풀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인 짚은 자연 친화적이고 공해 걱정이 없는 친환경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벼, 밀, 보리, 조의 줄기로 농기구를 만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지붕에 덮거나 벽에 둘러치는 건축 자재로 그리고 바닥에 까는 깔개로도 이용했는데요. 특히 볏짚은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초가지붕이나 집신의 재료로 쓰였고요. 다소 신축성이 떨어지는 밀집은 거적이나 삼태기처럼 꼬거나 틀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고 보리집은 탄력성이 좋아서 모자나 부채를 만들 때 쓰였습니다. 풀은 볏짚보다 더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왕골과 띠로는 깔개를 만들고 당나무 껍질로는 한지를 그리고 부들로는 도롱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지풀로 만든 물건을 봤는데요. 어떤 물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삿갓이랑 도롱이가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그 비 올 때 많이 쓰는 물건이어서 생각나요. 멱살. 왜요? 커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짚과 풀로 만든 다양한 생활용품들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서린 공예 작품들까지 지풀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준 자연의 선물이자 서민들이 즐겼던 생활 속 예술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지풀로 만든 각양각색의 생활 공예품들을 보니까요. 버려질 수도 있었던 지풀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데요. 저도 잠깐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볼게요. 총 20여 가지의 다양한 지풀 공예품 중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보리집 컵받침입니다. 우리 아까 쭉 본 거가 재료가 집 아니면 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버나 보리나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보리집이니까 이 끝에 뭐가 달렸었겠어? 보리. 그렇지. 보리 이삭이 달렸던 거 잘라내고 남은 거를 말리면 이렇게 보리집이 돼요. 고운 색으로 물들인 보리집 몇 가닥이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되려면 먼저 전통 공예 기술부터 익혀야겠죠? 쓸모없던 짚이 내 손을 거치면 컵받침으로 재탄생된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는데요.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나 봅니다. 이거 만들어서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엄마야? 네. 아, 왜 엄마한테 줄 거예요? 엄마가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아빠가요. 어제 생신이어가지고 어제 선물을 못 드려서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 컵받침 만들기. 하지만 십자 모양으로 시작해 앞뒤 방향을 바꿔가면서 엮어나가는 지풀공예 방법으로 생각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뿌리가 있었던 보리의 아랫부분 밑동에 이삭이 달렸던 위쪽 순행이를 끼워서 앞뒤로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컵받침이 완성되는 거죠. 저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컵받침 틀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서툰 손으로 한 올 한 올, 누구보다 야무진 손길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컵받침 완성! 지풀 공예를 통해서 조상의 슬기를 배운 시간. 옹고지신을 깨닫는 값진 경험이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지풀로 이렇게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자연에 향기가 나서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풀박물관 구경도 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일상생활에 접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풀이 눈과 비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였다면 이번에 만나볼 이것은 맛과 멋을 담아내는 소중한 물건인데요. 바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을 때 쓰는 그릇. 오늘날 흔하게 접하는 그릇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가장 오래된 그릇 빗살무늬 토기와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에 이어 삼국시대에는 실용성을 강조한 다양한 모양의 항아리가 등장하고요. 이후 가마를 이용해 만든 고려청자와 조선시대의 백자가 나오면서 아름다운 색채와 문양이 돋보이는 예술적 감각의 그릇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도자그릇은 불과 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천장과 벽을 흙으로 발라서 굴처럼 만든 가마는 그릇을 높은 온도에서 구워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록 전시장의 모형 가마에서는 장작불을 피우지 않았지만 대신 다양한 도자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마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른 뒤에 재벌구이를 하면 도자기의 빛깔이 더욱 깨끗하고 맑게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가마에서 구운 자기는 생활 용기를 넘어 미술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상감청자가 그 대표적인 예죠. 상감기법은 고려시대 때 가장 유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겉면에 문양을 파낸 뒤에 페인홈을 다른 색의 흙으로 메워서 그릇을 장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이대로 감상만 하고 갈 수 없겠죠? 상감기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체험에 앞서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아름다운 고려청자였는데요. 사진에서 상감기법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알려주면 돼요. 자, 파란색 모자 쓰신 아버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네. 학 그려져 있는 부분. 네, 학 그려져 있는 부분이죠. 하얀 흙을 메운 부분은 흰색, 붉은 흙을 메운 부분은 검은색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마치 청자를 빚을 때의 정성과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기다렸던 클레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만들었는데요. 기다리던 체험 시간. 다름 아닌 요구르트 병을 재활용해서 고려 상감청자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고려 청자 같은 모양으로 꽃 모양이나 나비 모양이나 그런 걸로 문양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인형. 러시아 인형? 왜 러시아 인형으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이 야구르트 병이요. 러시아 모양으로 되었어요. 장난감 점토지만 꼼꼼하게 겉면을 채우고 조각칼로 문양을 새기는 모습이 고려시대 사기장처럼 사뭇 진지하게 느껴지는데요. 상감기법으로 재탄생되는 장식품들도 서로 다른 모양과 색채를 자랑하죠. 실용성과 작품성 두 가지를 모두 중시했던 전통 자기 문화를 몸소 배운 아이들.
먼 훗날 이들의 손에서 나올 또 다른 멋진 작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직접 체험 활동 해보시니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어린이 박물관 여러 번 와봤는데 이렇게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토기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배우니까 좀 더 깊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기 체험이 있어서 더 아이들이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책이나 읽는 것보다도 직접 경험해보면 이래서 자기가 재미를 가지고 또 흥미 위주로 요즘엔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느껴보고 체험하니까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 것 같고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 문화는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때 감동이 배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겠죠? 우선 저부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통 문화를 배우는 어린 친구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이끄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